lying beside you here in the dark, feeling your heartbeat with mine. Softly you whisper, you're so sincere. How could our love be so blind? We sailed on together, drifted apart, and here you are by my side. So now I come to you, open arms, nothing to hide. Believe what I say. So here I am, with open arms, hoping you'll see what your love means to me. Open arms. Living without you, living alone. This empty house seems so cold. Wanting to hold you, wanting you near. How much I wanted you hold. And now that you've come back tonight and today, I need you to stay. So now I come to you with open arms, nothing to hide. Believe what I say. So here I am, with open arms, hoping you'll see what your love means to me. Open arms. 여러분을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지금 날씨가 좀 어떠신가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는 좀 우산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상청이 대기가 불안정해서 이 비구름대가 굉장히 높게 발달해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돌풍에 천둥, 번개, 우박까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남부 산지 같은 경우에 강한 소나기 예보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노래는요. All Justice Define 님이 신청하신 저니의 오픈 암스 들려드렸습니다. 예. 제 영상 이제 보이나요? 네. 네. 자, 오늘 228회 뉴스프리 데스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MJS님께서 요즘 날씨가 정말 동남아 스크롤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진짜 텁텁하고 이사나님 덥고. 내일 하루 쉰대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로. 야, 목요일 하시면 굉장히 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카이로스님이 경기도 이천은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어요 하셨어요. 네. 빌로바 TV님도 여긴 흐려요 하셨고요. 음. 한성님이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하셨습니다. 네. 자, 정유현님, 오늘님, 뭐 이선아님 다 들어오고 계시고요. 미라클님도 오후에 내후에 이은 폭우가 한동안 지속되다 고요한데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으니까 미끄럼과 전도체 주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셨어요. 박수빈님이 분당은 낮에 맑았다가 오후에 점점 흐려지더니 4시부터 폭우가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상치 못한 분들께서는 좀 당황하셨겠는데요. 그러게요. 음. 위닝 JTB님이 현재 KBO 야구 수원 게임인 KT와 기아의 맞대결은 30분 늦게 아이고. 시작합니다. 정보 주셨습니다. 예. 사마귀 호랑이님이 방금까지 비 오다가 지금은 안 온다고. 서울은 아직 안 오던데요? 제가 방금까지 밖에 나갔다 그러니까요. 와봤는데. 네, 네. 네. 성남은 아까 호우주의보도 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내렸었어요. 전국이 지금 소나기로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나야나님이 올만에 본방사수 하신다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커피 분처 한 잔 딱 드시면서 보시고 계시나 봐요. 저희가 뭐 커피 쿠폰이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러게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예. 정철진님 춥대요. 어떡해요. 예. 음. 옷을 입으셔야죠. 따뜻하게 저희가 입으세요? 딱 해드릴 건 없습니다만. 아리둥절님이 저 뉴스회전 관리자라고 아. 물으시는데 아닌데요. 예. 네. 관리자는 저기 거의 노재필 기자가 총 관리자고요. 또 나머지 스태프들이 또 그럼요. 열심히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실도 폭우가 왔다고 하시네요. 네. 네. 자. 정유현님이 안아드려야 된다고. 놓쳤다. 안아드려야 그렇군요. 된대요. 네. 네, 저희가 좀 마음으로. 약간 부족하네요.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시작하는 프리데스크 첫 코너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간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까 어떤 분께서 영구야 외치면 영구 나오더라. 한성님께서 한성님께서 한번 네, 외쳐주세요. 누구요? 네. 영구야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영구야! 안녕. 아니 많이 발전하셨네 저분. 이렇게 본인을 던지는. 아니 예. 네. 제가 영구야 그러면 영구 흉내를 내주셔야 되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그거 저번에 했잖아요. 영구야! 네. 이거 언제 봐도 좋아요. 예. 지금 네. 두목님이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죄송해요. 아니 이 와중에 맹구는요 하시는 맹구. 카이로스님. 맹구 근데- 가능합니까 맹구? 아니 맹구 맹구야! 맹구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잘하네. 맹구 없다 해야 되는. 영구 없다가. 아니 근데 네. 지금 댓글창이 아주 반응이 네. 폭발적이네요. 가끔 네. 해드려야겠어요. 아유. 네. 빌로바 TV님이 이게 누군가 컷 프리패스 보유자 아닌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그 임명영 기자 나오는 정치사 봤는데 오셨잖아요. 진짜 짤없이 컷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하희님이 신청곡 올려놓고 당일날 못 들었지만 새벽에 보고 완전 감격했다고.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철진님이 조영구 부르시는 줄 이삿짐센터 부르는 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조영구 씨를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연배를 추정할 수 아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요즘 친구들은 모르거든요. 조영구 아저씨가 잘 누군지. 모르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그럼 여유 있게 가볼까요? 한번 출발해 아, 보시죠. 네. 아니, 들어가기 전에 이발하셨네요. 예. 예뻐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식부터 얼른 시작해 볼게요. 네. 송경제 진행하면서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원래 관심 좀 없었는데 좀 소식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부동산 쪽에 올해는 뭐 정책도 그렇고 변화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정비 사업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그 보통 재개발 뉴스 나올 때 많이 나온 단어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단어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비 사업에 들어가고 이제 이거를 민간 사업체에서 주도를 하느냐, 공공에서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은 일단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직접 이제 조합을 결성하고 어떤 사업자를 할지까지 다 이제 결정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 그게 이제 민간 정비 사업이고 보통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뭐 그걸 통해서 주민 동의 얻어서 어떻게 했다 이러면은 보통 그렇죠. 민간 공공사 정비 사업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이제 공공에서 뭔가 좀 도움을 줘서 추진이 되는 경우를 이제 공공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2사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토지주가 공공기관에 아예 이 사업을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시행까지 공공기관이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공이 한다는 게 민간에서 사실 안 하는 곳이나 민간에서 하다가 잘 그렇죠. 안 된 곳이 보통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사업성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민 간의 갈등, 뭐 좀 잘 이게 잘 진행이 안 된 곳에 좀 공공 주도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면 강남의 어떤 노른자 땅이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말씀처럼 뭔가 추진이 잘 안 됐던 지역에 이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도심에 좀 주로 낙후된 곳, 근데 이제 역세권이어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곳들, 그리고 저층 주거지 이제 이런 데를 이제 공공주도로 고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서울, 대구, 부산 등 46곳의 후보지가 정해졌고요. 네. 또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 네. 그 그렇죠. 배경이 되는 곳이 쌍문동이잖아요. 아, 거기도 됩니까? 네, 예. 그 우리가 딱 그 드라마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 작은 주택들 있죠.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접근이 잘 되도록 개발을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 가보진 않았지만 쌍문동 하니까 뭔가 반가운 느낌이 있는데 동네가 정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느낌이. 네네. 지역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이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그냥 뭐 주도를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공공이 주민들의- 주도한다고 해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70%까지 동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사업이 주민 동의 최초에는 10% 그리고 그 이후에 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선전이라고 하죠. 이제 이걸 착수하려면 10% 정도 동의를 해야 되고,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나고 나서는 이제 어쨌든 1년 안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쌍문동 같은 경우는 이제 55%에서 70% 동의를 이미 받았으니까 좀 굉장히 관심이 높은 그러네요. 상황이고,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이 되겠는데요. 네네. 그리고 은평구 증산사, 뭐 불광일 이런 지역도 3분의 2 동의가 됐고, 수색 14 우리 MBC 근처죠. 네. 여기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던 분들이, 조합은 결성돼 있고 답보 상태에 있던 그렇죠. 분들이 공공이 주도하니까 뭔가 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되겠다 싶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사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 한창 얘기가 나왔던 게, 자, 이날 이후에 집 사면 입주 이제 뭐 우선 공급권이라 그러죠. 입주권 안 주고 현금으로만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으로만 청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니 어디에 어떻게 개발이 될 줄 알고 그러면 집 사지 마? 어떻게? 뭐 이런 반론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2월 4일에 이제 처음 딱 발표된 거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의 어떤 지역들을 할 거다, 사업을 할 거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이 도심 개발이 들어가는지는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3월 25일에 쌍문동 지역의 어딘가를 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그 쌍문동이 개발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3월 31일 이후에 여러 곳이 뭐 개발된다, 구체적인 지역이 나왔는데 집을 사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여기가 개발지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김민호 아나운서는 2월 4일 이후에 샀으니까 입주권 안 준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개발될지 모르고 들어왔고, 그럼 이사 대책 그 나오기 전에 살던 사람에 비해서 어쨌든 역차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 꽤나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개발될지 모르고 실거주 목적으로 일단 산 건데, 뭐 이사 대책 이후에 샀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입주권에서 배제가 되면 네.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선의의 네. 피해를 볼 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발표 시기를 이렇게 띄엄띄엄 한 건 투기 수요를 좀 막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선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문제 지적이 되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여서 기준일을 이제 좀 늦추겠다. 원래는 2월 4일에 발표했으니까 2월 5일부터 산 사람은 입주권 안 준다,
였는데 이 2월 5일 요 시점 좀 뒤로 미루기로 한 거예요. 기준일 자체를 늦추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일 이전까지 산 사람들은 어쨌든 이 우선 입주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개정안이 통과되는 이제 본회의 전까지, 그러니까 본회의가 이달 말 28, 29일쯤 그 즈음에서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만 등기를 마치면 그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질문할게요. 이 시점에서 난 지금 보유한 현금이 많고 뭔가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떡할까요? 아무래도 지구가 지정된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돈이 그렇죠.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익이 딱 네. 불보듯 뻔하니까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2월 5일 이후에는 산 사람들이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게 6월 28일까지로 어쨌든 시점이 많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그러면 좀 사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 일대에 급하게 이 주택들을 사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부동산 앞에 이렇게 줄을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방에 현금을 이만큼 쌓아서 나 지금 당장 등기할 수 있다, 가계약 필요 없다, 나 그냥 일시불로 집 와우. 사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입주권이 다 주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쌍문동 일대 제가 10채가 있다. 그럼 우선 입주권이 10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한테는 어쨌든 한 개만 주어진대요. 네.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주택을 이 우선 입주권 원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부동산 앞에서 줄을 서고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답니다. 네. 아니 근데 댓글창에는 쌍문동이 둘리네 집이라고. 이거는 빨간 잉크통님이 길동이 아저씨 재개발 성공했다고 지금. 이거는 MZ 세대는 진짜 이해 못하겠네요. 긴인님이 쌍문동 나는 가보지도 않은 그 동네 향수가 느껴지는 거야 하셨어요. 네. 순리님은 서울의 외진 곳이나 서울 근교가 수요가 많아서 집값 떨어지는데 효과가 있죠 하셨고, 사마귀 호랑이님은 시골에 사람이 있을 만한 게 없으니까 시골 위주로 개발하면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결된다고 또 네. 다른 이제 얘기도 하셨어요. 네. 심태선님이 쌍문동 가면 달을 2개 볼 수 있다고 신기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쌍문 이제 이해했네. 네. 예. 카이로스님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비리는 어디서나 존재해서 감사 및 감시하는 타워 역할 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얘기를 하셨고, 네. 에스민 H님은 전전주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전주에 맞았다고 그걸 보상해 주진 않지, 이렇게 비유를 드려서 본인 생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네요. 예. 연두부 엄마 몸살 나셨대요. 네. 아이고, 서울 예. 부동산 어렵다고, 직장이냐 집이냐 하셨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잔금 일정을 생각하면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도 사실 빠르죠. 그쵸. 사실 뭐 한 석 달, 넉 달. 맞아요. 왜냐면 집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보통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한 두세 달은 적어도 등기까지 완료하는데 한 두세 달은 하는데 한 달 정도도 사실 짧게 잡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 본회의 통과 시점을 이제 좀 늦춘 건데 그것 때문에 참 그러니까 기준일 자체를 통과 시점으로 잡은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예. 예, 예. 참 씁쓸해요. 이거 어떻게 알고 다 하는지. 근데 사람이 돈은 어떻게 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돈도 그러니까 많고. 이 조금 더 설명하면 이 기준일을 늦추자는 이 개정안 발의를 18일에 했어요. 18일에 했고 본회의가 28일쯤에서 한 열흘 정도밖에 그 텀이 없으니까 이 열흘 동안 그래봤자 뭐 투기 소유가 몰리겠냐라고 이제 국회에서는 생각을 한 건데, 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방까지 쌓아와서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애초에 뭐 개발 발표 그리고 세부적인 장소 발표 이런 것들을 이 스케줄링은 좀 되게 잘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제목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속사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속사죠. 낱낱이 밝혀주십니다. 낱낱이. 네. 네. 아니 제가 이 뉴스를 지난 3월에 사실 처음 전해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통업계에 엄청난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재계가 지금 막
들썩들썩한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업계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을 만한 엄청난 매물이었는데요. 바로 이베이 코리아 매물이었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집이 엄청 크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뭐 이베이보다는 G마켓, 옥션 이렇게 좀 그쵸, 유명하죠. 네. 이것들을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회원 보유 수가 이제 총 3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이베이 본사가 이 매물로 내놓으면서 지난 3월에 이제 입찰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기억이 나요. 그 무렵에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해가지고 맞아요. 유통업계가 막 서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다 뭐 이러면서 뭐 네이버와 신세계가 그때 막 주식 막 교환하고 응? 혈맹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맞아요. 썼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베이 인수 전에 뭐 유통 강자인 롯데, 네이버, 신세계, 뭐 통신사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놀란 게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 다 적어주셨잖아요. 네. 물론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안 적어도 네. 아실 거잖아요. 아, 지금 무조건 아시죠. 겸손하신 댓글에서도 말씀입니다. 네, 다들 기억해 주셔서 제가 지금 좀 너무 감복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유통 대기업들을 제치고 이제 쿠팡이 막 치고 나갔잖아요. 미국 증시 상장까지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유통업계 거물들이 긴장을 하면서 우리도 몸집을 키워야겠다, 온라인이랑 합쳐야겠다 하면서 이제 유통업계가 재편되려는 움직임이 3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베이를 누가 가져갈 거냐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어제 정리됐습니다. 신세계가 갖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예전에 전해주실 때는 사실 이제 신세계랑 네이버가 주식 교환도 하고 MOU 체결도 하고 네. 공동 컨소시엄 이제 이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결렬된 건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출발을 이게 손잡고 다정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롯데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롯데와 뭐 신세계, 네이버 그리고 SKT까지 막 참여했을 때 네이버 신세계가 김민호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 우선 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게 맞아요. 이베이 코리아가 그 컨소시엄을 우선 입찰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네이버가 입찰 포기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인사를 철회하면서 신세계가 결국에는 단독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각 변동 예상된다고 하셨고요. 사막의 호랑이님이 노장의 투혼이라고 감사합니다. 순이님이 신세계 요즘 공격적이라고 최저가 보상도 하더니만 하셨어요. 네. 근데 김미아님이 쿠팡은 기업 윤리부터 지적하셨고 정철증님은 동네 마트 이용합시다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네이버가 뭔가 같이 이렇게 손잡고 잘 할 것 같다가 왜 갑자기 신세계 단독 인수가 됐는지 먼저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그냥 없어요. 네. 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철회했다 이렇게만 딱 한 줄 나왔단 말이에요. 뭐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련된 누구도 네이버, 신세계, 이베이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다더라 하는 말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베이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큰 거래니까 이렇게 큰 거래인데 그냥 깔끔하게 양자 구도로 가는 게 낫지 뭘 또 삼자를 하냐, 이렇게 다자가 체결하면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이베이까지 인수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네이버가 덩치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그걸 까다로워한다, 꺼린다라는 입장이 또 있고, 또 생각해보면 네이버 쇼핑 뭐 포함해서 네이버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액 28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규모 1위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베이까지 굳이 살 필요가 없다. 4조씩이나 하는 이베이를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4조면은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죠. 그럼 신세계 이마트는 이거를 현금으로 지금 4조 원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기분일까? 아니, 4조는 4조 진짜 너무 좋겠다. 4천만 원도 정말 큰 금액인데. 네. 지프로그 김님이 그 정도 가치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지 하셨고, 지금 콜버트님도 인수 가격이 비싸니까 발 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뭐 네이버가 그렇게 현금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지프로킴처럼 그 정도 가치가 안 될 거라고 판단했으면 신세계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세계 입장은 방금 김민호 아나운서가 그러면 신세계
신세계 이마트는 4조의 돈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4조까지 있진 않대요. 현금이. 지금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약 1조 7,457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현금이 그 정도면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 80%를 3조 5천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50%가 부족하면 네. 뭘 사고 싶을 때 우리라면 어떡하겠어요? 빌려야죠. 그쵸, 뭐 차 사고 은행 그럴 때 부족하면 이제 네. 대출 받잖아요.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거 이거저거 팔고 뭐 똑같습니다, 기업도. 그래서 신세계 입장은 우리는 지금 유동자산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팔아도 되고 또 스타필드 잘 되고 있어서 스타필드 담보로 해서 대출도 뭐 수월한 상황이다. 3조 5천억 원 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야. 근데 어쨌든 뭐 신세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뭔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때 이게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신세계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유통 공룡인데 이제 온라인 공룡까지 싹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신세계, 롯데, 뭐 백화점으로 그렇죠. 양분되던 그런 구도보다는 뭐 쿠팡, 신세계, 또 네이버 뭐 이런 네. 식으로 쭉쭉쭉쭉 뭐 이렇게 새로운 재편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진짜 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빌로버 TV님은 이베이 신세계가 인수하면 네이버 안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애플이 현금을 300조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 진짜요? 팩책 된 건가요? 와, 네. 자, 이렇게 신세계 이베이 매입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에는 MZ세대 관련 소식인데요. MZ세대 개념을 이제 작년에 예. 제가 프리데스크에서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소개해드리기를 잘했다 싶은 게 진짜 그 이후로 헤드라인에 MZ세대가 엄청나. 드러난 게 진짜 맞아요. 많아진 것 네. 같거든요. 이번 뉴스는 이제 제 전 직장에서 발표한 아. 내용이어서 또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네. 딜로이트에서 2021년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네. 이번 조사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5개국 22,92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여기에서는 이제 83년생부터 94년생까지를 밀레니얼 M 세대로 규정을 하고 네. Z 세대는 뭐 이게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 보고서에서는 95년생부터 이제 2003년생 출생자까지 Z세대로 규정을 해서 이 세대 조사를 구분이 했어요. 사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맞아요. 조금씩 네. 달라서 뭐 2000년대 초반이다 약간 중반까지는 그래도 가자 뭐 이러면서 약간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고 가장 제가 눈에 띄는 결과는 MZ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느끼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불평등을 꼽았다고.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면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 69% 그리고 Z세대의 66%가 사회 전반의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진한 그래프거든요. 오. 네. 우리나라 M세대는 글로벌 M세대에 비해서 4%포인트나 더 높게 73% 그리고 Z세대는 조금 더 높네요. 높은 네. 76%나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라고 느끼고 글로벌에 있다고 비하면 나타났어요. 10%포인트나 더 높네요. 네. 그러네요. 아니, 뭐 우리나라 MZ세대가 공정에 예민하다는 조사는 여러 번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같은 특성인 네. 거는 또 신기하고 신기하죠. 또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공정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요. 근데 좀 이건 진짜 좀 특이하다고 생각됐던 게 우리나라 MZ세대가 다른 뭐 글로벌 세대들보다 훨씬 불평등에 민감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MZ세대의 경우에는 뭐 임원과 직원 간의 임금 수준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부유층의 고세율을 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보장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정책적인 어떤 평등 개념의 정책에 굉장히 열려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 MZ 세대들은 그 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긴님이 공정에 예민한데 보수적 선택적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게 글로벌 MZ 세대가 느끼는 불평등은 복지나 정책적 보조로 사실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 건데 우리나라의 MZ 세대는
불평등은 뭐 복지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것까진 바라지도 그냥 않아. 내가 노력한 만큼은 좀 보상을 해줘. 뭐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좀 내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불평등에 더 맞는 거. 민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했던 점이 우리나라 Z세대가 다른 글로벌 Z세대들보다 고용 문제에 정말 예민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30%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Z세대는 고용 문제에 대한 민감도 2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5% 포인트나 왜 이렇게 역대급 고장이네 이거 진짜. 그렇죠. 5% 포인트나 높았고요. 네.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이 얼어 있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5% 포인트나 차이가 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5% 포인트. 네, 5% 포인트만 남은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Z 세대는 좀 열정적으로 좀 어쩔 때는 좀 무모하게 도전을 해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 Z 세대가 더 좀 그렇다니까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뭐 좀 희망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있었어요. 아, 있어요? 다행히 있었던 게 오.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현재 사회가 불평등하고 뭐 취업도 안 되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특히 이제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나라 이제 MZ 세대에만 나타난 특성이 있었는데요. 1년치 경기를 낙관했다는 거예요. 미래 1년치의 경기를.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글로벌 MZ세대는 2년 전에는 30% 그렇다, 작년에는 33% 그렇다, 근데 올해는 10%포인트나 높아져서 43%나 그렇다, 나빠질 거다라고 이제 대답하면서 쭉쭉쭉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M세대는 작년, 재작년은 43%가 부정적일 거라고 봤는데 올해는 좀 줄은 40%. 그러니까 3%포인트의 사람들은 낙관을 하는 걸로 바뀐 좋아질 거거든요. 거다. 네. 그리고 Z세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요.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미래를 낙관하는 MZ세대가 한국에서만 유독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KA 멜님이 IMF 때 태어난 친구들이라 그런 거죠. 태어나서부터 경쟁 구도일 텐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모리콘 TV님이 위를 봐야지 아래를 쳐내서 상대적 만족을 얻는 건 공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이드 윈도님은 본인 것은 지키고 싶고 남이 가져가는 건 싫고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코코님은 그 구현 방식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김보라님 와전되고 왜곡된 게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MZ 세대들도 그렇고 뭔가 좀 능력은 사실 상당하잖아요. 그럼요. 지적 수준도 높고 그래서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좀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시대가 어려워서 힘든 거지 뭐 우리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좀 그런 낙관적인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도 MZ 세대 포함되잖아요. 동갑이잖아요. 우리 M세대에 포함시켜 완전 드리잖아요, 되죠. 제가. 예. 완전 되잖아요. 예. M세대가 그러니까 83년생부터니까 예. 충분히 되죠. 예. 왜 발끈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사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예. 저희 프린터분들.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MZ 세대 정확하게 들어오는 이선영 아나운서 성경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큐시트 산책.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그 이름표가 어디갔지? 네. 네. 없어도 아시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 네, 없어도 네. 되고. 없어도 아니고. 아까 심태선님이 좀 전에 속보를 내주시더라고요. 그 매전의 매전 권순표 앵커가 너무 채팅을 안 읽으셔가지고 합숙교육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뭐 한 달간 합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시작한지 이제 오늘로 3일째죠. 네, 3일째인데 제가 저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도 이제 채팅을 좀 읽으시라고. 근데 방송 중인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질문을 던지시는데 뭐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심지어 그래갖고 아까 이걸 만들었어요. 혹시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걸 전광판 휴대폰이 같이 전광판 요걸 여기를 이렇게 채팅을 너무 웃기다. 나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 이걸 계속 권순표 앵커 쪽으로 이거 채팅 이거 계속 주고 있는데 권순표 앵커도 아니고
아니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와. 이걸 찾아갖고 아까 근데 아니 끝까지 안 읽으시더라고 와. 끝까지. 그래서 정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네네. 아, 귀엽다, 정말. 와. 센스쟁이다. 네. 로제필 기자가 배달 어플도 안 쓰시는 분인데 이 그러니까요. 어플 다운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된다 채팅 읽으시라고 근데 뭐 절박했구나. 종이가 없는 거예요. A4에다 쓰려고 했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뭐 공연장에서 이렇게 쓰는 게 그렇죠. 있을 거란 네네. 생각에 역시. 그 뭡니까 구글 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딱 뜨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혀 뭐 눈길도 안 주더라고. 눈길도 아니, 정말 여기서 이렇게 신박했네. 예, 빌로바 TV님이 직진남 권순표라고 하셨어요. 정말 직진남이에요. 아니 예. 에드리언 헐님이 콘서트 느낌 난다고. 김창구님은 MZ 세대 맞으시네. 저런 걸 할 줄 아시다니 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MZ 세대면은 뭐 와, 네. 간만에 뿜었다고 많은 분들이 네, 엄청 네. 좋아하고 계시네요. 너무 좋다고 연두고 예. 엄마님도 얘기하시고 방송인의 기본 자세가 되신 분이라고 또 하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권순표 선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네. 저 외전에 외전 보실 때 또 이렇게 좀 소통이 없어도 좀 참아주시고요. 내일은 또 정치 정봉주 의원이 이제 예. 내일 오십니다. 그래서 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홍보가 됐습니다. 네. 자 큐시트 산책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근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또 이제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되게 글씨도 간결하게 딱 그러니까 두 글자로. 채팅 읽어주세요도 아니고. 아, 근데 그 길게 안 되던데요 이게 짧게 한 어. 글자를 크게 했더니 한 그래서 5글자도 네네.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움직이면서 보통 될 그러니까 텐데요. 그렇죠. 흘러가는데. 네. 네네. 자 오늘은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645명인데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대전 지역이 알파 변이 때문에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 교회에서 50여 명이 나왔는데 이 알파 변이라는 거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인도? 인도는 알파는 델타. 영국, 알파는 영국입니다. 아, 영국. 네네. 영국인데 그 헷갈리네요. 교회에 계신 유치부 교사의 남편분께서 이렇게 입국을 하셨는데 자가격리 중에 이제 그게 확진 판정 받으셨고 이제 교회 안으로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곧바로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네. 11시까지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 게 이제 영업이 제한됐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또 강남의 한 식당에서 그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직원이 처음에 확진이 됐는데 이제 손님을 통해서 다른 식당으로 또 이게 전파가 됐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스카이워드님은 어제 재난 문자 받았을 때 진짜 너무 화났었다고 대전 사시는데 네네네. 그러셨대요. 네. 아이고. 자, 그다음에 수술실 CCTV가 오늘 저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오늘도 이제 불발이 돼가지고 보류됐어요. 이제 여야가 한 4번 정도 만났거든요 그동안. 네네. 근데 오늘도 이제 안 됐는데 이제 여당은 이제 빨리 하자 이거고 야당은 좀 시간을 좀 두자라는 어떤 그런 약간 입장이 달라요 둘 다. 네. 다른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또 누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건데 여당에서는 뭐 시간 끌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그 의사단체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직접 박정호님이 왜 설치를 반대하느냐, 신지간을 언제까지 네네. 두는 것인가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윤석열 엑스파일이 지금 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아까 보니까 저는 뭐 사실 제가 기자라는 직업이 때문에 이런 시즌이 되면은 고등학교 동창들이 카톡이 많이 와요. 아냐고 이거 봤냐고요? 혹시 봤냐? 내용 뭐냐? 뭐 이러면서 예.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뭐 아니 지금 어제도 뭐 유명한 기자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버전이 떠돌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뭐가 예. 뭔지 모를 버전만. 네. 근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뭐 집권당에서 개입했다면은 이거는 불법 사찰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오늘 공세를 조금 적극적으로 바꿨어요.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해라. 뭐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가 사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윤 전 총장이면 조국 전 장관과 가족보다 훨씬 더 세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강도 높은 수사를 그렇죠, 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윤 전 총장이 미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의 의혹도 한번 세게 한번 해보자, 뭐 검증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아무튼 와중에 뭐 그 홍준표 의원이 또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아니 뭐 사찰을 하셨던 분이 왜 사찰을 운운하냐. 정치판이라는 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건데 불법 사찰 운운하면서 의혹을 피해갈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대선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뭐 그냥 다 물어뜯는 거야 그냥 이제. 그래서 아마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시간이 9월이 넘어가면 아마 이제 대선 후보 윤곽이 조금씩 더 드러날 테고 지금은 고만고만한 분들까지 다 이제 달려들면서 서로 이제 물어뜯는 상황인데 아무튼 계속 이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때마침 뭐 조 전 장관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그러니까요. 이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네. 뭐 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사파를 그린 거거든요. 성매매 위인해서 지갑던 사파인데 저 뒤에 그 백팩 메고 계신 저 뒷모습이 저게 조국 전 장관을 모습 비슷하죠. 연상케 하는 연상케 뒷모습이죠. 하죠. 네. 그리고 앞에 저 여성분은 그 조 전 장관의 딸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서 그렇죠. 사진에서 거의 딴 그대로 거죠. 따온 것 네, 같은 네. 느낌의 그러네요. 그래서 그림이더라고요. 일러스트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림을 올린 사람이 과연 인간이냐라고 굉장히 격앙되게 항의를 했는데 아니, 근데 왜 뜬금없이 저런 일러스트를 쓴 건지 이해가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뭐 일이라도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그렇죠. 기사 내용도 네네. 뭐 되게 성매매 관련된 거. 성매매 그러니까. 관련된 거예요. 성매매로 그 50대 남자 유인해서 뭐 돈 뜯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 아무튼 뭐 조선일보가 오늘 사과를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비난의 어떤 네.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또 많은 것들 준비되어 네, 있는데 자막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차피 시간 뭐 다 됐긴 했지만 네, 블랙리스트 저희가 또 그 김세진 기자가 오늘 후속 보도하고 코인이 또 끝났다라는 어떤 전망인데 과연 그런지 그 다음에 대체유일제가 행안위 통과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팍팍 긁어서 이렇게 알차게 마지막까지. 네. 자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